지금 당장 트럼프는 한국에 사과해야 된다. 하버드의 권위 있는 교수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항변했습니다. 미국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의 사활이 걸렸다고 덧붙였는데요. 미국이 여러 나라의 투자금을 요구하는 게 결국 위태로운 현 상황을 숨기기 위해서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이를 눈치챈 한국은 속 시원한 역전극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도대체 한국이 숨긴 패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하시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새벽 2시 17분이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는 휴대폰 화면의 시간을 2번이나 확인했거든요. 처음엔 꿈인 줄 알았죠. 하지만 벨소리가 계속 울리더군요. 아내 캐롤이 옆에서 뒤척이며 투덜거렸어요. 로버트, 누가 이 시간에 전화를 하는 거야? 저도 모르겠다고 중얼거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화면에는 생소한 번호가 떠 있었어요. 하지만 지역 번호는 조지아였죠. 혹시나 해서 받았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밀러 팀장님이세요? 저는 공장 보안실의 데이브입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데이브는 평소에도 차분한 성격이었거든요. 20년간 경찰로 일하다가 은퇴 후 저희 공장 보안실에서 일하는 베테랑이었어요. 그런 데이브의 목소리가 그렇게 떨리는 걸 처음 들었죠. 뭔 일인데 그래요? 저도 모르게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연방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IC 요원들이요. 한국 기술자들을 모조리 연행해 갔어요. 170명 전원이요. 지금 공장 앞이 아수라장입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170명이라니요. 그건 저희 공장 핵심 기술진의 거의 전부였거든요. 연행이라고 하셨어요? 체포된 건가요? 데이브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불법 체류 혐의래요. 비자 문제가 있다나 뭐라나? 자세한 건 저도 몰라요. 그냥 새벽 1시쯤에 갑자기 몰려와서 영장 보여주고는 전부 데려갔어요. 저희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옆에서 캐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저는 손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며 데이브에게 물었죠. 지금 공장 상황은 어때요? 모든 라인이 멈췄습니다. 밤새 돌아가던 3교대까지 전부 중단됐어요. 한국 기술자들 없이는 아무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미국 직원들도 당황해서 우왕좌왕하고 있고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170명의 한국 기술자들은 단순히 생산직 직원이 아니었거든요. 배터리셀 조립부터 품질 검사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까지 모든 핵심 공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죠. 이들 없이는 공장이 단 하루도 제대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데이브, 일단 저는 지금 출발할게요. 30분 후에 도착할 테니까 그때까지 아무도 건드리지 말고 현장을 보존해두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캐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당신 괜찮아? 얼굴이 하얗게 됐어.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일단 진정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공장에 좀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런데 속마음으론 직감하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공장이 멈출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급하게 옷을 입고 차 키를 들고 나서는데 캐롤이 뒤따라와서 말했어요. 조심해서 가.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아내의 격려에도 불구하고 가슴 한편이 무거웠어요. 20년간 자동차 업계에서 일하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차를 몰고 가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왜 하필 지금일까? 한국 기술자들의 비자 상태는 제가 알기로는 모두 정상이었는데요. 회사 법무팀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정치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한국 기업들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공장에 도착하니까 정말 아수라장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조용했을 새벽 시간인데 경찰차 여러 대가 주차되어 있고 몇몇 직원들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성이고 있더군요. 데이브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말했어요. 팀장님, 정말 심각해요. 생산 라인 전체가 완전히 멈췄어요. 데이브와 함께 공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정말 을씨년스러웠어요. 평소 같으면 24시간 돌아가는 생산 라인에서 나는 기계 소리와 컨베이어 벨트 소리가 들렸을 텐데 지금은 죽음과 같은 정적만 흘렀거든요. 일동 배터리 조립 라인 앞에 서니까 멈춰선 로봇 팔들이 마치 죽은 거대한 곤충처럼 보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정교하게 움직이며 배터리 셀을 조립하던 그 팔들이요. 데이브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새벽 1시에 갑자기 모든 게 멈췄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없으니까
아무도 어떻게 재가동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미국 직원들이 매뉴얼을 뒤져봤지만 한국어로 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요. 저는 속으로 한숨이 났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저희 공장의 핵심 기술은 모두 현대차 본사에서 왔고 그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에서 파견된 기술자들 뿐이었어요. 미국 직원들은 보조 역할에 그쳤죠. 아침 8시가 되자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평소 같으면 활기찬 인사소리가 들렸을 텐데 지금은 모두가 수근수근 속삭이며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생산직 직원들은 자기 라인 앞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고 관리직들은 휴대폰으로 연신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9시에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애틀랜타 본사에서 급하게 내려온 관리자들과 화상회의로 워싱턴의 본부 임원들이 참석했죠. 회의실 분위기는 정말 차가웠어요. 스크린 너머로 보이는 워싱턴의 임원들 표정이 특히 그랬어요. 차갑고 무표정했거든요. 본사에서 온 마이클 부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로버트, 상황 보고 좀 해봐.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알아야겠어.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170명의 한국 기술자 전원이 연행됐고 현재 모든 생산 라인이 중단된 상태라고요. 재가동하려면 최소 일주일은 걸릴 것 같다고 덧붙였어요. 그런데 화상회의 화면 속에서 누군가가 비웃듯이 말하더군요. 겨우 그 정도 때문에 로버트 너무 과장하는 거 아냐? 기계는 여전히 거기 있고 매뉴얼도 있잖아. 한국 사람들 없어도 돌아갈 수 있어. 목소리의 주인은 워싱턴 본부의 제임스 디렉터였어요. 정치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라 소문났지만 현장 경험은 거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깊게 숨을 쉬고 대답했어요. 제임스, 이건 단순히 사람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이 공장의 두뇌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배터리 셀의 품질 검사부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까지 모든 핵심 공정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임스는 여전히 냉소적이었어요. 과장이야 로버트, 우리가 기술을 주고 공장을 지어준 건데 한국 사람들이 빠진다고 해서 못 돌릴 리가 있나? 불법이면 불법이지. 법을 어긴 사람들을 단속하는 게 뭐가 문제야? 미국인데 뭘 걱정하냐고. 회의실에 있던 다른 관리자들도 대체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마이클 부사장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았거든요. 그럼 당장 미국 직원들로 라인을 재가동해봐. 며칠만 지나면 정상화될 거야.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이 사람들은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더 강하게 말했죠.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 공장은 사람 없이는 단 하루도 못 버팁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단순 인력이 아니에요. 이 공장의 엔진입니다. 그 순간 제임스가 짜증을 내며 끼어들었어요. 로버트, 너 혹시 한국 편 드는 거 아냐? 불법 체류자들 옹호하는 소리로 들리는데 우리는 미국 회사야 미국 이익을 생각해야지.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참고 대답했죠. 이건 편 들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예요. 지금 당장 생산 라인이 멈춰 있는 게 현실이고 이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 회사가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도 현실이라고요. 그런데 마이클 부사장이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그만해, 로버트.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 일시적인 문제일 뿐이야. 미국 직원들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기계는 기계잖아.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못 돌릴 이유는 없지. 회의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책상을 주먹으로 탁 치며 일어섰어요. 여러분은 지금 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 공장에서 20년 넘게 일한 제가 현장 상황을 말씀드리는데 그걸 무시하시겠다는 건가요? 제임스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로버트, 자네 말이 맞을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은 법적인 문제가 우선이야.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할 수는 없다고. 그리고 우리는 이 기회에 미국 인력으로 공장을 완전히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현실을 보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저 자신들의 편견과 오만함에 빠져서 상황을 판단하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공장을 둘러봤어요. 멈춰선 기계들과 텅 빈 작업대들을 보니까 정말 막막했거든요. 그때 생산팀 매니저인 톰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로버트, 정말 심각한 것 같아. 오늘 오전에 인라인 재가동을 시도해봤는데 완전히 실패했어. 매뉴얼대로 해도 제대로 안 되더라고. 이상한 에러 메시지만 계속 뜨고. 톰의 말에 저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인라인은 저희 공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라인이었거든요. 한국 기술자들이 6개월에 걸쳐 완벽하게 세팅해 놓은 곳이었죠. 그런 곳에서도 문제가 생겼다는 건
정말 심각한 신호였어요. 톰, 구체적으로 어떤 에러가 뜨는데요? 저는 급하게 물었어요. 톰이 고개를 흔들며 대답했어요. 한국어로 된 에러 메시지예요. 번역해봐도 뭔 소린지 모르겠더라고요. 뭔가 센서 관련 문제인 것 같은데 어느 센서인지도 모르겠고요. 김 팀장이 없으니까 완전히 손을 못 대겠어요. 저는 톰과 함께 인라인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다른 직원들과도 마주쳤는데 모두들 불안한 표정이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농담도 주고받고 했을 텐데 지금은 모두가 침묵하고 있었어요. 인라인 앞에 도착하니까 정말 답답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거대한 모니터 화면에는 빨간색 에러 메시지가 깜빡이고 있었고 미국 직원 서너 명이 매뉴얼을 뒤적이며 어쩔 줄 모르고 있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김현수 팀장이 척척 해결해주던 일들이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제 휴대폰에 알림이 떴어요. 뉴스 알림이었거든요.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조지아 현대차 공장. 대규모 단속으로 생산 중단 위기. 벌써 언론에 알려진 거였어요. 저는 급하게 기사를 클릭해봤어요.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연방 이민세관단 속국이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한국인 기술자 170명을 일제히 연행했다고 보도하고 있었거든요. 기사에는 공장 앞에서 수갑이 채인 채 연행되는 한국인들의 사진까지 실려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었는데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었거든요. 톰이 제 어깨 너머로 기사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이거 정말 큰일 났네요. 벌써 전국 뉴스에 나왔어요. 회사 주가도 떨어질 것 같은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큰일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언론에 노출되면 회사 이미지에도 타격이 클 테고 더 중요한 건 생산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었어요. 하루에 우리가 생산하는 배터리의 가치만 해도 수백만 달러였거든요. 그때 옆자리에서 일하던 마크가 조용히 다가와서 말했어요. 로버트, 이건 폭풍 전의 고요일지도 몰라요. 제가 아는 한국 친구가 서울에서 연락이 왔는데 현대차 본사가 비상회의에 들어갔다더라고요. 뭔가 큰 결정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크의 말에 저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마크는 평소에 과장하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신중하고 분석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 마크가 그렇게 말한다는 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뜻이었죠. 어떤 종류의 결정 말이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마크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투자 철회 같은 걸 고려하고 있을 수도 있대요. 이런 식으로 자기 직원들이 체포당하는 걸 그냥 넘어갈 회사는 아니거든요. 특히 한국 회사들은 체면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마크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투자 철회라니요. 그건 상상도 하기 싫은 시나리오였어요. 이 공장에는 현대차가 50억 달러를 투자했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까지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규모였거든요. 그때 갑자기 공장 내 방송이 울렸어요. 모든 직원은 즉시 각자 부서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생산라인 재가동을 위한 긴급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사에서 내려온 지시였나 봐요. 하지만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한국 기술자들 없이 제대로 된 점검이 가능할지 의문이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2라인에서도 문제가 발생했고 3라인은 아예 가동조차 시도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미국 직원들은 매뉴얼을 뒤적이며 안간힘을 썼지만 한계가 명확했어요. 기술적인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습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서 애틀랜타 본사에 상황 보고를 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여전히 낙관적이었어요. 며칠만 지나면 해결될 거라는 시기였죠.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길에 라디오에서 관련 뉴스가 나왔어요. 조지아주 지사가 연방정부의 단속을 비판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였죠.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커지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캐롤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캐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주더니 말했어요. 당신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것 같아. 그런데 정말 그렇게 심각한 거야? 회사에서는 괜찮다고 하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정말 심각해. 회사 윗사람들은 현장 상황을 모르고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공장이 정말 문을 닫을 수도 있어. 캐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집 대출도 아직 남아있는데.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공장 상황이 걱정됐고 한국 기술자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도 궁금했어요. 특히 김현수 팀장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와 함께 일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었거든요. 김현수 팀장 생각을 하다 보니 몇 달 전 일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그 기억을 되짚어보고 있었어요. 3월 중순이었나요? 배터리 라인에서 갑자기 불꽃이 튀기 시작했어요. 전기 배선에 문제가 생겼던 거였죠. 순간 공장 전체에 비상벨이 울렸고 모든 직원들이 대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김현수 팀장만은 반대로 위험 지역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전 미친 줄 알았거든요. 김 팀장, 위험해요. 빨리 나오세요. 제가 소리쳤지만 그는 들은 채도 안 했어요. 연기가 자욱해지는 와중에도 긴급 차단 스위치를 찾고 있었거든요. 저도 결국 뛰어들어갔어요. 그냥 둘 수는 없었거든요. 연기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김 팀장의 형체가 어렴풋이 보였어요. 그는 제어판 앞에서 무언가를 조작하고 있었죠.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기계가 멈췄어요. 김 팀장이 메인 차단기를 내린 거였어요. 그 순간 저와 김 팀장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새카맣게 변해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밀러 팀장, 괜찮으세요? 그가 먼저 제 안부를 물어봤어요. 저는 정말 감동받았거든요. 자기 목숨을 걸고 공장을 구했으면서도 다른 사람 걱정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는 걸요. 진짜 동지였어요. 사건이 마무리된 후 김 팀장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왜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갔느냐고 물었죠. 그가 말하더군요. 이 공장은 저에게도 소중한 곳이에요. 여기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계가 걸려 있잖아요. 그냥 놔둘 수는 없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사람은 진심으로 이 공장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단순히 월급을 받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후로 저와 김 팀장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로를 진짜 신뢰하게 됐거든요.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면 김 팀장에게 먼저 상의했고 그도 관리적인 문제가 있으면 저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그런 관계가 몇 달간 계속됐죠. 이제 그런 김 팀장이 없다니까요. 정말 공허했어요. 단순히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공장을 사랑하고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사라진 거였거든요. 그런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다음날 아침 출근하니까 분위기가 더욱 암울해져 있었어요. 밤사이 또 다른 라인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사라인의 품질 검사 시스템에 오류가 생겼는데 아무도 해결책을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평소 같으면 박지훈 차장이 30분 만에 해결했을 문제였는데요. 톰이 제게 와서 말했어요. 로버트, 이거 정말 심각해요. 품질 검사를 못하면 생산된 제품을 출하할 수도 없어요. 불량품을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자동차용 배터리는 안전성이 생명이에요. 조금이라도 불량이 있으면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거든요. 그런 제품을 시장에 내보낼 수는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직원 식당에 가니까 분위기가 정말 어두웠어요. 평소 같으면 웃음소리가 가득했을 텐데 지금은 모두들 조용히 식사만 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직원은 대놓고 이력서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렸어요. 불안감이 퍼지고 있었어요. 생산직 팀장인 스티브가 제 옆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로버트, 솔직히 말해봐. 이 상황이 얼마나 갈 것 같아? 우리 직원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있어. 가족들 먹여 살려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답답했지만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글쎄요, 스티브.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설사 다른 사람으로 대체한다고 해도 몇 달은 걸릴 것 같아요. 스티브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몇 달이라고? 그럼 우리는 그동안 월급도 못 받는 건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회사 정책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스티브의 걱정이 이해됐어요. 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 지역 주민이었고 다른 대안이 별로 없었거든요. 오후에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인근에 있는 부품 공급업체에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현대차 공장이 멈춰 있으니까 자기들도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었죠. 연쇄 반응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 공장이 멈추면 관련 업체들도
함께 타격을 받게 되는 거였어요.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이게 단순히 우리 공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역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였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관련 보도가 나왔어요. 조지아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한 내용이었죠. 전문가들은 이 상황이 지속되면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일자리 손실은 물론이고 세수 감소까지 우려된다는 분석이었거든요. 뉴스를 보면서 정말 심각성을 느꼈어요. 이건 더 이상 회사 내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회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건 발생 3일째 되는 날이었는데 제가 사무실에서 오후 업무를 보고 있을 때였거든요. 갑자기 마크가 허겁지겁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이 새하얗더군요. 로버트, 큰일 났어요. 서울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린대요. 현대차 본사에서요. 지금 당장 생중계가 시작될 예정이라고요. 저는 급하게 컴퓨터 앞으로 가서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정말로 현대차 본사 앞에 기자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었거든요. 화면으로 봐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급작스러운 기자회견은 없었거든요. 특히 미국 시간 오후에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건 뭔가 중대한 발표가 있다는 신호였어요. 마크가 제 옆에서 불안하게 말했어요. 설마 정말 철수 발표는 아니겠지? 아무리 그래도 50억 달러 투자한 프로젝트를 그냥 포기할 리는 없을 텐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지난 며칠간 현대차 본사는 완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공식 성명서라도 내는데 이번엔 아무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오후 3시가 되자 드디어 기자회견이 시작됐어요. 현대차 북미사업 총괄 부사장이 단상에 올라왔어요. 그의 표정은 정말 심각했거든요. 평소에 봤던 온화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기자회견장의 분위기도 팽팽했어요. 수십 명의 기자들이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부사장이 준비된 성명서를 펼치더니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존경하는 기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매우 어려운 결정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저희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거든요. 뭔가 정말 큰 발표가 나올 것 같았어요. 마크도 옆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고요. 부사장이 계속 말했어요. 저희 현대자동차는 항상 인간 존중을 기업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아왔습니다. 저희 임직원들이 합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뭔가 엄청난 폭탄 발언이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마크가 제 팔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로버트, 이거 정말 심상치 않아. 뭔가 큰 거 나올 것 같아. 그때 부사장이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이에 현대자동차는 오늘부로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프로젝트를 전면적으로 그리고 무기한 중단할 것을 공식 발표합니다. 50억 달러의 투자금은 전액 회수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로 철수를 선언한 거였거든요. 5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를 그냥 포기한다는 거였어요. 마크가 옆에서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미쳤나? 정말 철수한다고? 50억 달러를 그냥 날려버린다고? 하지만 부사장의 발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거든요. 해당 투자금은 유럽 지역의 새로운 생산 기지 구축에 활용될 것입니다. 이미 여러 유럽 국가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저희 임직원들을 존중하고 보호해주는 파트너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이 앞다투어 질문을 던지려고 했지만 부사장은 더 이상의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하며 자리를 떠났어요. 화면이 꺼지자 사무실이 죽음과 같은 침묵에 빠졌어요. 저와 마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거든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마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로버트,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공장은? 우리 일자리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직 상황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50억 달러 투자 철회라니요. 조지아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경제적 타격이었어요. 몇 분 후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애틀랜타 본사에서 걸려오는 전화였거든요. 받자마자
마이클 부사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로버트, 지금 뉴스 봤어? 이게 정말이야? 현대차가 정말 철수한다는 거야? 저는 어쩔 수 없이 대답했어요. 네. 방금 생중계로 봤어요. 공식 발표였어요. 50억 달러 투자 전면 중단이라고 하더군요. 전화 너머로 마이클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이건 정말 예상 못했던 일이야. 워싱턴에서도 난리가 날 거야. 조지아주 지사부터 시작해서 상원 의원들까지 모두 발칵 뒤집힐 거라고. 정말로 그랬어요. 30분도 안 되어서 각종 뉴스 사이트에 관련 기사들이 폭주하기 시작했거든요. 조지아주 지사는 긴급 성명을 통해 연방 정부의 무분별한 단속을 비판했고 지역 국회의원들도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현대차의 결정은 번복될 수 없어 보였거든요. 그날 저녁 퇴근길에 지역 뉴스를 들어보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조지아주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를 분석한 내용이 나왔는데 직접적인 일자리 손실만 6천 개가 넘는다고 하더군요. 간접적인 영향까지 포함하면 몇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캐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캐롤은 정말 놀라더군요. 정말이야? 현대차가 완전히 철수한다고? 그럼 당신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솔직히 모르겠다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회사에서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건 분명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뉴스를 한 번 더 확인해 봤어요. 현대차 철수 소식이 전국 뉴스 톱 기사로 다뤄지고 있었거든요. 댓글들을 보니까 여론도 복잡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불법 체류자들을 단속한 게 당연하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연방 정부의 무분별한 단속이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비판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어요. 이제 모든 게 돌이킬 수 없게 됐다는 거였죠. 다음날 출근길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공장 주변 도로에 출근하는 차들로 붐볐을 텐데 지금은 한산하기 그지없었거든요. 신호등에서 잠시 멈춰 서 있는데 옆 차선의 운전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 사람도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인 것 같았어요. 표정이 정말 암울하더군요. 공장 정문에 도착하니까 더욱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경비원이 밝게 인사해주던 곳인데 지금은 경비실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주차장도 반도 안 찼어요. 많은 직원들이 출근을 포기한 것 같았어요. 뭘 하러 와야 할지 모르겠다는 심정이겠죠.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마크가 이미 와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그의 책상 위에는 이력서 양식이 출력되어 있더군요. 로버트, 봤어? 지역 뉴스에 우리 얘기 계속 나오고 있어. 정말 심각해 보여. 마크가 컴퓨터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어요. 조지아 주요 언론들이 연일 관련 보도를 쏟아내고 있었거든요. 헤드라인만 봐도 심각성을 알 수 있었어요. 6천 개 일자리 한순간에 증발, 조지아 경제 초토화 위기, 연방 정부 무분별한 단속이 부른 참사. 정말 충격적인 제목들이었어요. 기사 내용은 더 자세했어요. 현대차 공장과 관련된 협력업체만 50여 개가 넘는다고 하더군요. 이 모든 업체들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었어요. 부품 공급업체부터 시작해서 운송업체, 청소업체, 급식업체까지 모든 관련 업체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였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주민 인터뷰였어요. 현대차 공장에서 일하던 한 직원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저는 이 일을 10년째 하고 있어요. 집도 이 근처에 샀고 아이들 학교도 여기 있고요. 갑자기 일자리가 없어진다면 저희 가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나요? 하지만 집값은 벌써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인터뷰를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모든 게 불확실해진 거였어요. 오전 10시쯤 공장 내 방송이 울렸어요. 전 직원 대상 긴급회의 소집이었어요. 대회의실에 모이라는 지시였죠. 회의실에 가보니까 분위기가 정말 무거웠어요. 평소 같으면 150명 정도가 모였을 텐데 지금은 100명도 안 와 있었어요. 많은 직원들이 이미 포기한 것 같았거든요. 애틀랜타에서 온 임원들이 단상에 올라왔어요. 마이클 부사장의 표정도 어두웠어요.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거든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현대차의 철수 발표로 인해 저희도 매우 당황하고 있습니다. 본사와 긴급히 협의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부사장님,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 건가요? 마이클 부사장이 어려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현재로서는 명확한 일정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마 몇 주 정도는 정리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솔직히 확답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몇 주라니요? 그럼 그 이후에는 모두 실업자가 되는 건가요? 생산팀의 스티브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부사장님, 우리가 다른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회사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이 지역에는 현대차 말고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요. 마이클 부사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검토해보겠습니다. 하지만 회사 상황도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주세요. 회의가 끝난 후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어요. 모두들 불안과 분노가 섞인 표정이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대놓고 화를 내고 있었어요. 이게 말이 되나? 갑자기 와서 한국 사람들 잡아가더니 이제 우리까지 길거리로 내쫓는다고 정부가 뭘 하는 거야? 또 다른 직원은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내 나이가 벌써 50이 넘는데 누가 나를 고용하겠어? 집 대출도 아직 20년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점심시간에 지역 식당에 가봤어요. 평소 같으면 현대차 직원들로 붐볐을 텐데 지금은 한산했거든요. 식당 사장님이 저를 알아보시더니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거 정말 큰일 났네요. 저희 식당 매출의 80%가 현대차 관계자들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임대료도 못 낼 것 같아요. 식당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 전체가 타격을 받고 있었어요. 편의점, 세탁소, 주유소 할 것 없이 모든 곳이 영향을 받고 있었거든요. 현대차 공장이 이 지역 경제의 중심이었는데 그게 사라진다니까요. 오후에 지역 뉴스에서 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어요. 벌써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현대차 공장 주변 아파트 단지의 매매가가 하루 만에 10% 이상 하락했다는 거였어요. 집을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한 결과였죠.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이 인터뷰에서 말하더군요. 이런 상황은 처음 봅니다. 하루아침에 지역 경제의 기둥이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집값 하락은 시작에 불과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까 캐롤이 울고 있었어요. 뉴스를 보고 있었던 거였죠. 당신, 우리 집값도 떨어진 거 맞죠? 대출금보다 집값이 낮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위로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이 지역 전체가 현대차 공장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 중심이 사라진 거니까요. 마치 심장이 멈춘 것과 같았어요. 그날 밤 동네를 한 바퀴 돌아봤어요. 평소 같으면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을 상점들이 이미 문을 닫고 있었거든요. 철수 발표가 나온 지 겨우 하루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이게 바로 경제의 연쇄 반응이구나 싶었거든요. 하나의 큰 기업이 떠나면 그와 연결된 모든 것들이 함께 무너지는 거였어요. 그런 참담한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주일 후에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워싱턴에서 조사팀이 내려온 거였어요. 연방 정부에서 파견된 관리들이었는데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를 파악하겠다는 명목이었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누군가 진짜 상황을 파악하러 온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게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걸 곧 깨달았어요. 조사팀장인 리처드 콜린스가 저를 개별 면담실로 불렀을 때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밀러 씨, 당신이 이 공장의 현장 책임자죠? 한국 기술자들의 비자 상태를 관리하는 것도 당신 업무 범위에 포함되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비자 관련 법적 업무는 회사 법무팀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저는 단지 현장 관리만 하고 있었거든요. 콜린스가 서류를 넘기며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그럼 당신은 한국 기술자들의 의존도를 높인 장본인이군요. 미국 직원들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공장을 굳이 한국 사람들에게 의존하도록 만든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상황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아닙니다. 이건 기술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었어요. 배터리 제조 기술은 현대차 본사의 핵심 기술이고 그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 뿐이었어요. 하지만 콜린스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마세요, 밀러 씨. 당신이 관리 소홀로 인해 불법 체류자들을 방치했고 그 결과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닙니까? 미국 회사가 미국 땅에서 미국 직원들로 운영되지 못하게 만든 책임이 당신에게 있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참고 차분하게 설명하려고 했어요. 콜린스 씨,
한국 기술자들은 모두 합법적인 비자로 입국했어요. 회사 법무팀에서 철저히 관리했고요. 이번 단속도 비자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콜린스가 비웃으며 말하더군요. 다른 이유요? 밀러 씨, 당신 혹시 한국 편을 드는 건 아니죠? 불법 체류자들을 옹호하려는 건가요? 당신은 미국 시민이잖아요. 미국 이익을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순간 저는 정말 폭발할 뻔했어요. 이 사람들은 진실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희생양을 찾고 있었던 거였어요.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겨서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는 거였죠. 저는 깊게 숨을 쉬고 대답했어요. 저는 사실만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공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국 기술자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요. 이건 편 들기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예요. 면담이 끝난 후 저는 정말 우울했어요. 이 사람들은 진상을 파악하려는 게 아니라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그에 맞는 증거만 찾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결론은 현장 관리자인 제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며칠 후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회사에서 저를 대기 발령 처리한다는 거였어요. 조사가 끝날 때까지 업무에서 배제하겠다는 통보였거든요. 마이클 부사장이 직접 저를 불러서 말했어요. 로버트, 미안하네. 하지만 워싱턴에서 압력이 너무 심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위기야. 당신이 한국 기술자들에게 너무 의존적인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게 문제가 됐어.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아니, 부사장님, 저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한국 기술자들 없이는 애초에 이 공장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그건 저의 선택이 아니라 기술적 필연이었다고요. 마이클 부사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알아, 로버트.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야. 정치적으로 말이지. 당신이 희생양이 되는 건 억울하지만 회사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소외됐어요. 20년간 몸담았던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투명 인간이 된 거였어요. 동료들도 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자신들까지 연루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에 혼자 식당에 앉아 있는데 평소 친하게 지내던 톰이 다가왔어요. 하지만 표정이 어색했어요. 로버트,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지금 분위기가 너도 이해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톰을 탓할 수는 없었거든요. 모두들 자기 일자리가 걸린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서러웠어요. 20년간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는 기분이었거든요. 며칠 후 지역신문에 제 얘기가 나왔어요. 현대차 공장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됐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사에는 제가 한국 기술자들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정말 억울했어요. 저는 그저 주어진 기술과 인력으로 최선을 다해 공장을 운영했을 뿐이었는데요. 한국 기술자들 없이는 애초에 이 공장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캐롤도 그 기사를 보고 우울해했어요. 당신이 뭘 잘못했다는 거야? 당신보다 공장 일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건 정말 억울해.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누군가는 희생양이 되어야 했고 그 역할이 저에게 돌아온 거였거든요. 정치적으로 편리한 타겟이었던 셈이죠. 그 무렵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어요. 워싱턴의 정치인들이 현대차 철수를 막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온 거였어요. 조지아주 상원 의원들이 현대차 본사에 사과 서한을 보냈다는 소식도 들렸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현대차는 이미 유럽 투자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었거든요. 독일과 폴란드에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애초에 한국 기술자들을 체포할 때 이런 결과를 예상했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며칠을 보내던 중 정말 우연한 기회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대기 발령 중이라서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게 됐는데 사무실 정리를 하다가 발견한 거였거든요. 제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몇 달 전에 받았던 문서가 하나 나왔어요. 당시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냥 넣어뒀었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다르게 보이더군요. 그 문서는 국방부에서 나온 산업협력 관련 보고서였어요. 현대차가 미군과 체결한 각종 계약 현황을 정리한 내용이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어요. 미 해군 관련 부품 공급 계약 부분이었어요.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그 부분을 자세히 읽어봤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현대차 그룹이 미 해군에 공급하는 부품들의 목록이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했어요. 단순히 자동차 부품만이 아니라 함정용 엔진 부품, 전자장비, 심지어 항공모함용 부품까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다른 부분이었어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의존도 분석 부분이었거든요. 거기에는 굵은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미 해군 항모 핵심 부품의 60%가 한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안보상 심각한 리스크 요인으로 분석됨.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60%라니요.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었어요. 국가 안보 문제였거든요. 저는 급하게 다른 부분도 찾아봤어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정말로 있었어요. 현대중공업이 미 해군에 공급하는 부품들의 세부 목록이었는데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았어요. 항모의 추진 시스템 부품, 레이더 시스템 부품, 심지어 핵심 방어 시스템 부품까지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대체재가 없다는 점이었어요. 이런 첨단 부품들은 현대중공업에서만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였죠. 다른 업체에서 만들려면 최소 3년은 걸릴 것이라고 분석되어 있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170명이 빠지자 2,000명이 멈췄다는 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건 더 큰 그림의 일부였던 거였어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었거든요. 해군도 다르지 않을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더 심각할 수도 있었죠. 저는 곧바로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봤어요. 물론 공개된 정보는 제한적이었지만 그래도 몇 가지 단서는 찾을 수 있었거든요. 미 해군의 함정 건조 현황을 보니까 정말 심각했어요. 최근 몇 년간 건조된 이지스 구축함들의 상당 부분이 한국 기술과 부품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전자장비와 추진 시스템 부분에서요. 더 놀라운 건 정비 부분이었어요. 미 해군 함정들의 정비를 위해 한국에서 기술자들이 정기적으로 파견되고 있다는 내용을 발견했거든요. 심지어 일부 핵심 부품은 한국에서만 수리가 가능해서 함정 자체를 한국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현대차 공장에서 벌어진 일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건 훨씬 큰 문제의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는 정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던 거였죠. 그런데 정작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워싱턴의 정치인들도 연방조사관들도 심지어 우리 회사 임원들조차도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만약 한국이 정말로 모든 협력을 중단한다면 어떻게 될까? 현대차 공장 철수는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었어요. 더 큰 파장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뉴스를 보니까 정말로 그런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다른 대기업들도 미국 투자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온 거였어요. LG도 미국 공장 계획을 일시 중단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삼성도 텍사스 투자를 재고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심각한 건 국방 관련 부분이었어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없었지만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군사 협력 프로그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만약 그게 현실이 된다면 정말 큰일이었어요. 저는 그 보고서를 다시 꺼내서 읽어봤어요. 60%라는 숫자가 계속 눈에 들어왔거든요. 현대차 공장에서 170명이 빠져서 전체가 멈춘 것처럼 한국 기업들이 손을 떼면 미 해군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이 정보를 누군가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저는 이미 희생양으로 찍힌 상태였고 제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가적으로 심각한 사안이었어요. 미국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취약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마이클 부사장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물론 제가 대기 발령 상태라서 공식적으로 만나기는 어려웠지만 개인적으로라도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마이클 부사장은 처음에는 꺼려했어요. 로버트,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잖아. 당신과 만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어.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부사장님,
정말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사안이에요. 꼭 들어보셔야 해요. 결국 마이클 부사장이 비공식적인 만남에 응해줬어요. 공장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만나자마자 저는 그 보고서를 보여드렸어요. 미 해군의 한국 의존도가 60%라는 충격적인 내용을요. 마이클 부사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군요. 이게 정말이야, 로버트. 60%가 한국에 의존한다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 국방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죠. 현대차 공장에서 170명이 빠져서 2,000명이 멈춘 것처럼 미 해군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마이클 부사장은 한참 동안 보고서를 들여다봤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로버트,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 하지만 지금 워싱턴 분위기로는 이런 얘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오히려 한국을 변호한다고 비난받을 수도 있고.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마이클 부사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알겠어. 내가 애틀랜타 본사를 통해서 워싱턴에 전달해볼게.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 지금 분위기로는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며칠 후 마이클 부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워싱턴에서는 그런 정보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고 하더군요. 한국에 대해서 더 강하게 나가야 한다는 쪽이었어요. 로버트, 정말 미안해. 워싱턴에서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 한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해. 관세 인상부터 시작해서 자산 동결까지 검토하고 있대.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현실을 보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 무렵 정말로 워싱턴에서 강경책이 발표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60% 인상한다는 발표가 나왔거든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자제품, 철강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제재였어요. 뉴스에서는 정치인들이 앞다투어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우리는 동맹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무임승차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관대함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힘을 보여줄 때입니다. 저는 TV를 보면서 정말 답답했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한국에 대한 의존도는 무시한 채 그저 힘으로만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여론도 그런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소셜미디어에는 한국을 비판하는 글들이 넘쳐났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배은망덕하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가르쳐줘야 한다는 식의 댓글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이 사람들은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미국이 한국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한국 없이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더욱 강경한 조치들이 연이어 발표됐어요.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겠다는 발표가 나왔거든요. 삼성, LG, 현대 같은 주요 기업들의 계좌와 부동산까지 포함하는 전면적인 조치였어요. 이제 정말 선을 넘은 것 같았어요. 경제 제재를 넘어서 거의 적대국 수준의 대우였거든요. 70년 동맹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한국 정부의 반응이 보도됐어요. 한국 외교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표정이 정말 차가웠어요. 평소에 외교적 수사는 온데간데 없었죠. 미국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는 동맹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서 우리 정부는 모든 가능한 대응 조치를 검토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제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 같았거든요. 한국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건 정말 심각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몇몇 지인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알렸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로버트, 너 너무 한국 편 드는 거 아니야? 지금 상황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은 대놓고 비난하기도 했어요. 한국 놈들이 우리를 협박하는 거야. 겁먹으면 안 돼. 우리가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해.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사람들이 현실을 보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자존심과 감정에만 휩싸여서 냉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정치인들은 더욱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어요. 한국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다른 동맹국들도
우리를 우습게 볼 것입니다. 미국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밀어붙여야 합니다. 저는 이런 발언들을 들으면서 정말 두려웠어요. 이건 낭떠러지를 향한 전속력 질주였거든요. 우리는 우리 발등을 찍고 있었는데 정작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무모한 강경책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폭탄이 터졌어요. 제가 집에서 저녁 뉴스를 보고 있을 때였는데 갑자기 긴급 뉴스가 나온 거였어요. 태평양 함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이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군 관련 기자회견은 별로 주목받지 않았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달랐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 같았거든요. 저는 급하게 채널을 돌려서 생중계를 찾아봤어요. 화면에는 하와이 진주만 기지가 보였고 곧이어 태평양 함대 사령관인 윌리엄스 제독이 나타났어요. 그의 표정이 정말 심각했거든요. 평소에 봤던 차분하고 위험 있는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제독이 마이크 앞에 서자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30년 해군 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알아야 할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우리 태평양 함대의 전투 준비 태세에 중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뭔가 엄청난 발표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제독이 계속 말했어요. 지난주 중국 해군의 대규모 훈련이 대만 해협에서 실시됐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대응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의 주력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의 추진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된 것입니다. 제독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지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문제는 빠르게 해결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필요한 부품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당 부품은 한국의 현대중공업에서만 생산되는데 현재 모든 공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항공모함이 한국 부품 때문에 움직이지 못한다고요? 이건 제가 봤던 보고서의 내용이 현실로 나타난 거였어요. 60%라는 숫자가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던 거죠. 제독이 더 충격적인 내용을 발표했어요. 로널드 레이건호뿐만 아닙니다. 현재 태평양에 배치된 우리 함정의 상당수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엔진 부품부터 시작해서 레이더 시스템, 심지어 방어 무기 시스템까지 한국 기업들이 공급하는 부품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기자들도 이런 내용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거든요. 제독은 계속해서 더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했어요. 현재 가동 가능한 항공모함은 전체의 4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부품 부족으로 정비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지스 구축함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70% 이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현대차 공장에서 목격했던 일이 훨씬 큰 규모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170명이 빠져서 2,000명이 멈춘 것처럼 한국 기업들의 공급 중단으로 미 해군 전체가 마비되고 있었던 거죠. 제독의 목소리가 더욱 절박해졌어요. 저는 30년간 이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제가 경험해본 그 어떤 위기보다도 심각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중국이나 북한이 지금 도발을 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한 기자가 질문을 던졌어요. 제독님, 그럼 대체 부품은 없는 건가요? 다른 업체에서 생산할 수는 없나요? 제독이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합니다. 이런 첨단 부품들은 몇 년간의 기술 개발과 인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기간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효율성만 추구하다가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다른 기자가 또 질문했어요. 그럼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제독의 대답은 명확했어요. 저는 정치적인 판단을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군인으로서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부품 공급을 재개해야 합니다.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예상했던 일이 정확히 현실이 된 거였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었죠. 이제 와서야 진실이 드러난 거였어요. 캐롤이 옆에서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이게 정말이야? 우리 해군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 봤던 보고서 내용이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던 거죠. 그날 밤 뉴스는
제독의 기자회견 일색이었어요. 모든 채널에서 관련 보도를 쏟아내고 있었거든요. 전문가들의 분석도 충격적이었어요. 미국이 동맹국에 이렇게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건 처음이라는 평가였어요. 더 놀라운 건 워싱턴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제독의 발언을 부인하려고 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이어 국방부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는데 사실상 제독의 발언을 인정하는 내용이었거든요. 현재 일부 함정에서 부품 공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완전히 다른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을 비난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우려를 표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해군이 이렇게 취약했다니 정말 몰랐다는 댓글들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썼더군요. 한국을 너무 함부로 대했나? 70년 동맹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강경론자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어요. 이건 한국의 협박이다. 굴복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어요. 드디어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제가 몇 주 동안 외쳐왔던 경고가 현실이 됐고 이제 사람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제독의 폭탄 선언 이후 워싱턴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동안 강경하게 나가던 정치인들이 갑자기 말을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더 세게 압박해야 한다고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신중론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뉴스를 보면서 정말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어요. 진실은 항상 거기에 있었는데 이제 와서야 보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특히 조지아주 출신 상원 의원들의 변화가 가장 극적이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연방 정부의 단속을 지지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성급한 판단을 했습니다. 동맹 관계의 소중함을 간과했어요. 즉시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한국 정부는 더 이상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거든요.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한 말이 정말 차가웠어요. 미국이 진정성 있는 사과와 구체적인 행동 변화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어떤 협상도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유감 표명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심각성을 느꼈어요. 한국이 완전히 결심을 굳힌 것 같았거든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백악관에 비상이 걸렸어요. 대통령이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모든 주요 강요들과 군 지휘관들이 참석하는 최고 위급 회의였어요. 저는 뉴스를 통해서만 그 소식을 들을 수 있었지만 분위기가 어떨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강경책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지 말이에요. 회의가 끝난 후 몇 시간 만에 놀라운 소식이 나왔어요.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연설을 하겠다고 발표한 거였어요. 그것도 당일 저녁 황금 시간대예요. 이런 급작스러운 연설은 정말 중대한 발표가 있을 때만 하는 거였거든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매우 어려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나라와 대한민국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를 포함한 미국 정부가 중대한 오판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대통령이 오판을 인정한다니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발언이었거든요. 우리는 동맹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70년간 함께 해온 소중한 파트너를 신뢰하기보다는 의심했고 대화보다는 일방적인 조치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자신의 안보까지 위험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즉시 모든 제재 조치를 철회하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자산 동결도 해제하고 관세도 원래대로 되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을 방문해서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고 새로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저는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미 많은 것들이 돌이킬 수 없게 변해버렸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제가 처음에 경고했던 일들이 모두 현실이 됐고 결국 이런 결과에 이르렀어요. 하지만 과연 이것으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상처받은 신뢰를 회복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이번 일로 저는 깨달았어요. 세상을 움직이는 건 힘의 오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존중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상호 이해와 배려에서 나온다는 것도요.